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통찰력 훈련 고급 기술 2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통찰력은 신비적 능력, 마법 이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뇌 구조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학습과 같습니다. 통찰력도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찰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쭉 설명하고 또 통찰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통찰력을 스스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 통찰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통찰력이 향상되는 그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제 훈련을 하나씩 저와 함께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제 크게 통찰력은 아주 큰 대분류에서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찰의 능력과 그리고 관찰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죠. 관찰하는 가지고 관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생각하는 능력에서 통찰력의 좀 고급 기술이 이쪽에서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찰도 사실은 우리가 관찰한다고 해서 그냥 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관찰에서도 굉장히 그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술들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요 앞에 했던 그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다면 다시 등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여기서부터 통찰력은 시작이 되니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 생각의 기술들을 가지고 관찰한 사실을 관찰하고 수집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관찰하고 수집한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사실을, 그러니까 팩트와 스코어죠. 어떻게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통찰력을 향상시키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생각의 이 영역에서도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부터 다룰 사실을 정리 축적하는 그런 어떤 단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정리 축적해서 개념을 확장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어떤 생각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추가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축적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축적된 기본 기술이 이제 끝나는 거죠. 기본 파운데이션이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순수한 사고의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확장을 쭉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사실 기반으로 이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수집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관찰하고 수집하는데 한계가 늘 있다고 그랬죠. 이 한계에 의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수집하지 못한 영역들, 예를 들면 시간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리의 한계 이런 것들 있죠. 또 그리고 보는 눈의 한계들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저 밖에는 존재하지만 실제하지만 관찰하고 수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관찰하지 않고도 추론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급 기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추론해 나가죠. 그래서 이건 제가 빈 공간을 메우는 그런 작업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또 한 번, 이것도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 확장하는 것도 두 단계가 있는데, 좀 더 고급 기술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죠. 다양하게 돌려봐서 더 풍부하게, 더 입체적으로
그 통찰력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들이 이제 이 생각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 이 단계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에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두 번째, 생각에서 보면 첫 번째가 되죠. 사실을 정리, 축적하는. 그래서 이제 개념을 확장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서는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로는 첫 번째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기. 두 번째가 이제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퓨처스 타임라인,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고로 연결하여 정리하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 이제 정리와 축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정리를 정리한 것 위에 계속 정리를 더해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네, 축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계예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이 그러니까 이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순서를.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게 수집한 게 진짜 사실 안에 소음이 끼어 있든 혹은 가짜 오염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기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퓨처스 타임라인, 즉 시간 공간 축으로 리니어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선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 사고로 연결하여 정리하기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또 활용하셔도 통찰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네 개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고 갈 텐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사실을 정리, 축적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배우고 여러분들이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이제 기초 기술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기술인데요. 자, 제가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관찰에 사실을 관찰하고 수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가장 먼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통찰력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예측과 관련해서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측과 관련해서 하려면 이 관찰한 어떤 그 사실을 예측과 관련해서 구별하자면 예측은 이제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이것도 저 뒤에 또 설명했지만 어쩌든지 간에 이게 변하는 영역에 속하는 사실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방식 중에 이제 하나예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혹은 미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죠. 이럴 때 제가 이제 답해 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는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텅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니, 혹은 뭐 100% 자유도가 있다. 즉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미래는 텅 빈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미래 예측은, 그러면 미래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미래는 절대로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공간이라도 공간 혹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절대로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이미 채워져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을 살 때와 한국의 부동산을 살 때가 좀 이제 많이 다른데요. 중국의 부동산을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구매한다 그러면 어 굉장히 낯선 광경을 여러분 목격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이게 이제 내가 아파트를 산다, 분양받는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분양받을 때는 좀 다르지만 모델하우스에 가면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고 거기에 인테리어가 다 이렇게 차 있죠. 네,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마치 짓다 만 것처럼. 네, 콘크리트 벽, 뭐, 도배도 안 돼 있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에서 주인이 분양을 받아서 자기가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를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집을 산 사람이.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빌트인이 다 돼 있단 말이죠, 요새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아서 내가 다 채우는 거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채워져 있어요. 예, 요새 뭐 1인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데는 뭐 예를 들면 붙박이 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이런 게 다 빌트인으로 다 이미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래도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 예측의 통찰력을 발휘할 때는 채워져 있는 것을 미리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도 있는데 미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요소를 그대로 미래로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네, 갖다 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제가 한국의 아파트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빌트인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새로 분양된 아파트나 혹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걸 생각할 때면 우리가 분양받는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기본적인 어떤 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도배는 다 돼 있을 것이고 장판도 다 돼 있을 것이고 에어컨도 설치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보일러도 다 들어와 있을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인덕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빌트인이 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벽장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게 다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예측이 되잖아요. 왜? 이미 그거는 그 정도는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때도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지금 있는 것이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하지 않을 것, 뭐 이미 채워져 있을 거라고. 당연히 텅 빈 공간이 아니고 분명히 이 정도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채워져 미래도 미래 공간 이것도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채워 넣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건 어떤 통찰력을 발휘할 때도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발휘할 때는 뭔가를 꿰뚫어 보거나 혹은 뭔가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있을 것. 당연히 있을 것.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화성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화성이라는 것은 어떤 별의 속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래도 지구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있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중력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별이니까. 네. 중력이 있어야 더스트를 다 모아서 그게 랜드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별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뭐가 뭉친 거죠. 단 차이점은 뭐예요? 같은 점, 변하지 않는 건 그러니까 화성에도 중력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화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새로 찾아낸 별에도 중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보지 않아도. 그렇지만 차이점은 그 중력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가보지 않은 영역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변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넣어가면서 생각해 보고 채워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아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통찰력은 미래를 예측할 때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을 수집을 하면 그걸 가지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변하는 사실을 관찰 수집했어요. 수집한 관찰해서 수집한 사실들을 혹은 정리한 개념들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정리 이것을 정리할 때는 수집한 것을 정리할 때는 혹은 축적해 나갈 때는 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변하지 않는 것은 계속 찾아서 변하지 않는 영역에다 축적을 해 나가고 변하는 것은 변하는 영역에서 축적을 시도해 가야 되죠. 이게 인제 서로 구별이 안 돼서 섞여 버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즉 미래를 예측할 때 최악은 뭐냐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가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자꾸 뭔가를 막 변화를 시키는 게 최악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거는 틀린 겁니다. 사실을 가지고 왔어도. 예. 즉 생각을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사실과 변하는 것과 관련된 사실에서 생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고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에 이건 뭐냐면 요리를 할 때 재료에 따라서 칼질하는 방법이 다르고 재료에 따라서 불을 쓰는 방법이 다르고 재료에 따라서 물을 쓰는 방법이 다르고 이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물을 쓰고 똑같이 불을 쓰고 똑같이 칼을 써도 다르다라는 거죠. 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을 정리 축적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이제 기초 기술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고급 기술을 오늘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구별할 때 신뢰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투자에 관해서도 경제 금융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인제 따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할 때에도 당연히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혹은 제가 발표하는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100% 신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꽤 높은 수준의 어떤 현실화되는 확률 그리고 현실화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어떤 통찰력을 주는 예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리가 있다. 예리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투자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그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어떤 관점에서 제가 분리를 해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있죠.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구별해 내기가 쉽겠죠? 예.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치에 해당될수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해서 변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수명은 변하죠. 수명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수명은 변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혹은 뭐 전염병이 많이 돌 때라든지 혹은 기후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평균 수명들은 늘어났다 줄었다 막 한단 말이죠. 이건 변해요. 수명, 연도, 생존하는 기간은 변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이치에 해당되는 거죠. 뭐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영원히 성장하는 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이치에 해당될수록 이치에 가까울수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모든 통찰력을 발휘할 때는 가장 먼저 뭐 변하지 않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변하는 걸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통찰력이 생각의 기술에서 이 통찰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찰력이 부족하다라는 건 뭘까요? 이 두 가지가 막 섞인 거예요. 심지어는 구별도 못 해요. 그리고 뭐가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 개념도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데? 왜 중요한데? 아예 이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찰력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을 꿰뚫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해도 꿰뚫어 볼 때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변했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상대방이 나하고 얘기를 할 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라는 부분. 그것은 인간 전체적인 일반화된 인간 안에서 변화하는 걸 찾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본능에 가까운 거, 이치에 가까운 거죠. 생물학적 이치에 가까운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저 상대방이 변하는 게 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꿰뚫어 볼 때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섞인단 말이죠. 섞여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통찰력이 굉장히 흐려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변하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종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그 변하는 게 변수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지고 모든 게 다 변수가 되면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통찰력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영역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영역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되고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잡도를 낮추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치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법칙에 해당하는 것. 예, 법칙은 이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법칙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만유인력의 법칙. 예. 이것도 이치를 인간이 찾아내서 그것을 법칙화시키는 것, 공식화시키는 것, 일반화시키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혹은 우리가 응용 가능하도록 예, 모형화시킨 것, 이게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법칙들을 가지고 다양한 설명을 하고 개념화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이론이다. 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치, 법칙, 이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하지 않는 영역에 속해요. 특별히 이치,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치와 법칙이 발견될 뿐이지 어떤 이치가 새로운 이치가 나왔을 때에는 혹은 법칙이 나왔을 때 이전의 이치와 법칙이 변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 그냥 새로운 이치와 법칙이 발견될 뿐이에요. 혹은 그 A라는 이치와 법칙을 상위 레벨에서 지배하는 예, 그런 어떤 이치와 법칙이 있어서 그 하위 레벨에 있는 이치와 법칙이 어떻게 돼요? 예, 무력화되는 거죠. 혹은 중화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치와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치와 법칙이 발견된 뿐이다. 법칙은 이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론은 이러한 법칙들을 예, 설명한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례로 증명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이 이론 그러니까 뭐죠? 일반화시켜서 다른 데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혹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 그 법칙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이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힘에 대한 이치가 있죠. 힘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이 물리적 법칙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이론이 되는 거죠. 네. 사람과 사람에게도 힘의 법칙, 힘의 이치를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적 이론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론은 이치, 법칙,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속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이론은 아까 얘기했죠. 법칙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니까 이 부분은 변할 수 있어요. 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법칙으로 들어가고 이치로 들어갈수록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장 문제는 이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수많은 인간이 수십억의 수백억의 인간이 오고 가고 하겠지만 인간의 수명도 100세로 갔다가 120세로 갔다가 심지어는 200세도 갈 수 있겠지만 혹은 무드셀라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라는 이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치다. 그럼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치를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치를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 이치를 많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치를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이치와 법칙을. 그건 이제 이론가들, 대가들,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들이 발견해서 정리해 놓은, 지식화해 놓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이치와 법칙을 주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견한 것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대가다라고 그랬죠. 대가다. 예. 그래서 대가들의 대표적 서적에 보통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 서적 때문에 그 사람은 대가가 된 거고 그 대표 서적은 그 사람이 새로운 이치와 법칙을 발견해서 써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대가들의 대표 서적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법칙을 읽으라는 거, 공부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의 대가들의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인제 이 기초 학문이 있고요. 순수 학문이 있고 응용 학문이 있어요. 예. 응용 학문은 보통은 순수 학문에서 발견한 이치와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자기 영역에. 응용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순수 학문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안에 순수한 이치와 법칙, 어떤 영역에도 통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순수한 이치와 법칙. 응용 학문은 그것을 자기 특별한 영역에 응용하고 적용한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치와 법칙의 수준에서도 세컨더리죠, 세컨더리. 그래서 원류 오리지널한 영역들을 에서의 어떤 이치와 법칙에 대한 연구 작품들을 발견을 읽으려면 순수 학문 쪽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수 학문이라는 것은 순수 학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철학, 그리고 신학, 예. 그리고 과학이죠. 예, 과학. 그다음에 사실은 이 신학과 철학 이렇게 있는데 그 철학이 다시 쪼개지면서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수학, 과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영역들이 사실은 뭐에 해당됩니까? 순수 학문에 해당돼요. 이 순수 학문에서는 어떤 영역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이 우주의 어떤 이치와 법칙들, 자연의 이치와 법칙들, 인간의 이치와 법칙들을 설명해 놓은 거죠. 발견하고 설명하고 혹은 유추해서 찾아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철학 공부하셔야 되고 철학책 읽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철학도 인제 지금 많이 쪼개져 있으니까 말 그대로 철학자들 사고의 어떤 영역에서 세계관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수학도 사실은 철학이에요. 예. 수학 여기서는 calculation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철학적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한다."라는 말과 "계산한다."라는 말은 다르다고 그랬죠. 수학, 고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적 영역에서의 어떤 수학, 그러니까 수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연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수학. 계산과 전혀 달라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에서 쪼끔 더 들어가서 자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인제 과학 뭐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인제 우주를 설명할 때는 인제 기하, 천문학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치들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이치들을. 그리고 거기서 또 법칙들도 공부해 놓으시면 좋죠. 왜냐하면 법칙을 공부를 해야 이거를 이 법칙은 또 이런 특성이 이치는 서술형이 될 수 있어요. 예. 무거운 쉽게 얘기해서 뭐 "사람은 죽는다." 뭐 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이치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지만 이것을 법칙화시키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대수학,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칙이 되고 이 법칙화를 시켜야 다른 데 영역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이론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치, 법칙, 이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섭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그 자체로 어떻게 돼요? '아 내 마음속에 인제 뭐가 인제 형성이 되는 내 뇌에 아 변하지 않는 건 이거구나. 아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형성이 돼요. 그리고 뒤에도 설명드렸는데 이치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수준이 있죠. 좀 더 심층에 있는 이치, 그 위에 있는 이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레벨을 좀 찾아가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형성이 되면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수준 차이가 있듯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보죠. 미래를 예측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미래 공간에 채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을 누가 어떤 미래학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또 변하는 것들을 어떤 미래학자가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느냐. 요게 실력의 차이죠. 이걸 통찰력의 차이, 미래 예측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거. 그리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변하는 걸 찾는 거, 변화를 찾는 시도, 그리고 변하는 것을 다양하게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 물리적인 시간과 축적의 시간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미래학자들 안에서도 실력의 차이로 쫙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이 차이들은 이 통찰력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물리적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돼요. 왜? 축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축적이 가요. 축적이 갈수록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의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막 통찰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물론 방법만 알고 기술만 알고 해도 통찰력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지식의 축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소팅해서 맞추는 이것을 알면 이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미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훑어서 흔들어서 재정리를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 방법을 알고 기술을 알고 프로세스만 아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통찰력이 훅 올라가죠.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찰력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왜? 이제는 내가 몰랐던 변하지 않는 것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안 해봤던 어떤 그 변화를 어떤 논리적 확률적으로 변화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 단계부터는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영역에 있는 학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더 높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과학자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해야 되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영역에 있는 이 학문들은 보통은 빠르면 한 20대 그리고 30 대가 사실 전성기예요. 예. 그리고 40 대를 넘어서 들어갈수록 이제 쪼끔 어떻게 돼요? 전성기를 지나죠. 그런데 이런 통찰력과 관련된 이 영역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전성기가 쫙 더 가까이 갑니다. 네. 더 실력이 더 뛰어나는 거죠. 더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륜 있는 이 지혜의 영역, 이 통찰력의 영역은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역에 있어서 훈련해서 가면 여러분이 그 속한 영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그 치매에 걸리기 직전이 가장 높은 통찰력.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지금 여러분 배우고 계속 끊임없이 통찰력을 갈고 닦는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의 가장 마지막 전성기는 치매에 걸리기 전이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예. 왜? 이게 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치와 법칙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치와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이치와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치와 법칙이 발견될 뿐이죠. 법칙은 이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론은 이 법칙들을 각각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적용을 해서 어
적용하고 해석하고 응용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설득하고 증명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해서 그것을 다시 체계화시킨 것이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치, 법칙, 이론 이런 차이점들 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구조와 시스템, 그 다음에 이치와 법칙 말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특정 구조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역에 속하지는 않아요. 이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종말이 오기 전에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모든 이치들은 지구라는 게 완전히 종말돼서 막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특정 구조와 시스템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것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영역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역 다시 보면 이게 두 개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역과 변하긴 하지만 아주 느리게 변해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역에다 제가 넣은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그렇죠. 네. 박사님 이것은 아주 느리게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지만 아주 느리게 변해서 예를 들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100년, 200년 혹은 몇백 년 걸리는 게 있죠. 네.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제가 카테고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특정한 구조와 시스템이 뭐 100년, 200년, 300년 안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 안 변한다 그러면 이 100년 동안의 미래에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느리게 변하거나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영역의 카테고리에다 제가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구조와 시스템은 오랫동안 변하지가 않아요. 이 구조와 시스템은 이치와 법칙 위에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와 시스템은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구현되지만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상황의 지배를.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이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 일부의 변화가 조금씩 변화요. 예를 들면 뭐 10년에 하나씩 100가지인데 구조에 들어가는 파트가 100가지인데 10년에 하나씩 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년 지나면 다 변하죠. 그러니까 변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구조와 시스템은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상황에서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뭔가를 구조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킨 건데 이치와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요. 아주 느리게 변하죠. 그렇지만 상황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정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변하고 퍼포먼스가 변하면 특별히 이 퍼포먼스가 더 중요해요. 목적이 변하면 혹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변하면 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구조와 시스템은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변하는 영역에 속해요. 그렇지만 아주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역에 집어넣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투자를 생각하면 여러 개의 이치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투자는 돈이니까 돈의 이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의 이치 혹은 시장의 이치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세계에 대해서 내가 통찰력을 발휘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것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 변하지 않는 게 이치에 해당되는 거, 법칙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이론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투자의 구조, 투자의 시스템, 투자의 어떤 이론, 그다음에 투자의 법칙, 투자에 대한 이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다시 쪼개면 어떻게 돼요? 투자라는 것은 돈, 그리고 상품, 그리고 시장. 이 구성 요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을 시장과 묶을 수도 있어요. 어쩌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각을 쪼개면 투자 시장이라는 것,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돈의 이치를 알면 되고 그다음에 뭐 거래의 이치라든지 혹은 시장의 작동의 이치 뭐 이런 것들을 알면 되겠죠. 그 시장에는 시장 참여자가 있겠죠. 투자자, 또 사람의 이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예.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서 찾아낸 이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미래를 예측할 때 2023년 혹은 2024년 혹은 10년 후에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때 혹은 통찰할 때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놓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변화를 시키면 안 돼요. 예, 마음대로 변화를 시키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왜곡이 와요. 왜곡이. 왜곡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그 왜곡이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여기도 써 놨지만 우리가 돈이라고 할 때는 자, 이런 거예요. 돈의 이치가 있어요. 자, 돈의 이치를, 그럼 이제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잖아요. 돈의 이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자, 그럼 그걸 기반으로 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물은 돈의 이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 놨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물리적 법칙이에요. 자연색의 이치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나 돈은 반대예요.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흐르죠. 제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주 쓰는 말이에요. 돈은 반대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뭐예요?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흐른다. 돈의 속성이죠. 네. 돈의. 네. 그래서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가 쫙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면 강달러가 되는 거죠. 왜?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이치를 알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강달러가 오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반대로 돌면 아, 흐름이 바뀌겠네. 그냥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가도 변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측하고 통찰하고 꿰뚫어 올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미 채워 넣을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돈의 이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돌수록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죠. 줄어들면 그 반대예요. 간단해요. 돈의 이치 중은 돈은 많이 돌수록 유동성이 커질수록 시장 분위기는 좋아져요. 그리고 줄어들면 어떻게,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것을 긴축이죠. 연준이 돈을 흡수하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져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치를 같이 결합하면 또 통찰력이 확대가 되죠. 자, 돈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금리가 낮은 데 높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강달러로 쫙 가죠. 그런데 강달러로 가는데 연준이 또 뭘 해요? 네. 그 긴축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투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투자 시장의 주식 시장은 안 좋아지는 거, 분위기가. 두 가지 같이 하잖아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만 알면 그냥 쉽게 꿰뚫어 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돈은 시장에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이 반복된다. 당연하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놓고 해야 돼. 기본으로. 자, 그다음에 돈의 또 다른 이치가 있어요. 돈의 기능과 관련된데, 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존재론적 이치예요. 이건 존재론적 이치고, 물과 지금 얘기했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많이 돌수록 분위기는 좋아지고 줄어들면 반대다. 이거는 돈의 운동과 관련된 이치예요. 그렇죠? 돈의 운동과 관련된 이치. 그러니까 이치도 운동과 관련된 이치가 있고 존재와 관련된 이치가 있어요. 또 나누면, 자, 그러면 돈의 기능은 존재와 관련된 이치. 이 기능이 돼야 돈이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것이 돈이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이치죠. 그러니까 이 이치를 벗어나면 돈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걸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이치가 있어요. 사람다움이 있죠. 그걸 안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넌 사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넌 사람도 아니야. 이걸 하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존재론적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람다움, 돈다움. 이게 존재론적 이치죠. 그 다움이 없어지면 돈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그래도 사람다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격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모양 자체 혹은 생물학적 자체가 사람다우니까, 예, 그런 게 없어도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돈 같은 뭐 이런 특정한 영역들은 그 기능이 없어지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원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달러, 100달러가 있어요. 그 종이거든요. 종이에 잉크로 뭔가를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돈의 그 지폐 똑같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됩니까? 아니에요. 법정으로 부여한,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의 기능을, 이 세 가지 기능을 해야만이 돈이라고 인정받아져요. 돈의 이치를 가져야 돈이 되는 거죠. 그걸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회가 그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닌 거죠. 똑같이 그렇게 돼도.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막 돈이라고 했어요. 근데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다 바꾸고 나서 끝나면 과거의 돈을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해서 그거는 과거의 돈의 골동품, 앤티그로서의 경매로서의 가치, 예,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돼요? 비싼 가격에 팔리지 그 자체가 액면가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조선시대 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 혹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건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 돈이 가져야 그 돈은 그 지금 이런 이 이치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존재론적 어떤 이치가 있는데 이 돈은 그 기능상 세 가지예요. 네.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져야 돈이죠. 이게 돈의 이치예요. 존재론적 이치 혹은 테크니컬하면 기능적 이치예요. 이 이치를 갖지 못하면 세 가지를 같이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 세 가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돈이 아니에요. 이걸 인정받아야 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돈의 이치예요. 자, 그러면 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돈이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태동한, 예, 최종 골로 최종적 목표로 화폐로서 법정 화폐로서 인정받을 목적을 가지고, 예, 아리스토텔레스로 목적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은 어떻게 돼요? 이 돈의 이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돈이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 이름은 부여받고 있지만 돈은 아니에요. 비트코인뿐만이 그 정도면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그냥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거지 화폐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화폐가 아닌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애완 강아지도 기르고 애완 고양이도 기르는데 그 강아지에다가 여러분이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예, 혹은 예, 우리 막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줘도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사람 이름을 써도 혹은 우리가 막내라고 불러도 내 자식이라고 불러도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지 돈은 아니다. 왜? 이 세 가지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되려면 이 세 가지 이치를 갖춰야 되죠.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가치 저장 기능. 이 기능을 갖춰야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네, 가치 척도예요. 가치 척도의 기능. 네. 가치 척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척도라는 것은 기준자잖아요. 가치의 척도가 돼야 돼요. 그 척도가 되는 이 척도의 이 기준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법정 화폐는 변동성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연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특별한 위기 때가 아니고 저는 위기 때야 뭐 10% 20%씩 환율이 변동을 하지만 화폐 가치가 변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가장 클 때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평상시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척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척도에 따라서 그 돈의 척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동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척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척도가 올해 뭐 오늘은 반토막 났다가 내일은 막 3배, 4배 떴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반토막 났다가 이러면 척도로서의 역할이 기능적 위치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돈의 이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척도, 가치 척도의 정확히 하면 안정성이에요. 이게 돈의 이치라는 거죠. 그 이치를 생각하면 이치에 따라서 저는 아직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법정 화폐를 달러를 대체하거나 원화를 대체하려면 아직 멀었다. 단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교환을 하니까 이 자체를 교환을 하니까 투자적 상품의 영역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이치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적 상품이고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니까 이 이치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든 자산 가치가 흔들릴 때,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특별히 하락할 때, 지금 장이죠. 여기에 따른 이제 버블의 이치도 들어가죠. 버블이 많이 낀 것은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진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굳이 막그 뭐 어렵게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대폭락기에는
가장 많은 변동성,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이는 것은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암호화폐가 가장 많이 떨어지죠. 당연한 거죠. 예. 60%, 70%, 80% 심지어는 90% 어떤 거는 거기 안에서도 다 갈리죠. 최악의 경우는 99%, 더 최악의 경우는 그냥 상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와,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습니까? 예, 암호화폐 폭락률을. 예.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테슬라는 많이 오르면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보면 테슬라의 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거의 뭐 한 70% 가까이 고점에서 70% 정도 폭락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막 테슬라 시대 끝났다. 막 이제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된통당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오른 건 많이 떨어져요. 왜 많이 떨어질까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는 반토막 나고 막 이랬죠? 반토막 난 데는요. 예. 오를 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당연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자산 가격을 다 보면 그냥 이치대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분들은 그냥 아는 거죠. 당연하죠. 그 정도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치만 잘 알아도 예측의 능력, 통찰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암호화폐 미래라든지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어떤 그 변동성, 어떤 자산이 더 많이 떨어질지, 예, 뭐 요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통찰해낼 수가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걸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도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돈의 규모, 또 다른 이치가 돈의 규모, 유동성이죠. 가 교환할 상품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품 가격이 높아지고 적으면 그 반대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 가치 척도하고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척도 부분도 변동성이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쭉 가치 척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돈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해서 상품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유예요. 당연한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그렇게 돼요. 왜? 유동성이 더 늘어나잖아요. 유동성을 더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영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연준의 본원통화, 한국은행 본원통화를 보면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투자 세미나를 할 때 198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통화 정책,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의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론의 빅 체인지가 일어났죠. 그 이후부터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돈의 이치가 또 있어요. 돈은 찍어낼수록 유동성은 늘어나지만 이게 똑같은 거죠.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변하지 않는 건 이건 이치에 해당되는 거죠. 법칙에 해당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거 구조와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는 이제 스트럭처, 얼개, 형태라고도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시스템은 이치나 법칙을 따라 조합된 집합체고요. 시스템은 작동이 가능해야 돼요.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변수와 변수가 다 연결돼 있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쳐 드릴 때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생각 기술에서. 그때 여러분 좀 더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이치와 법칙을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조, 어떤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형성되고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그것을 떠받치는 이치와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치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치와 법칙을 알아야 구조와 시스템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치와 법칙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치와 법칙은 어떻게 돼요? 순수 학문에 있다. 그 순수 학문의 대가들을 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통찰력에 어느 순간에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역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철학, 그다음에 수학 꼭 하셔야 되고요. 뭐 신학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죠. 신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신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학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넘으셔야 됩니다.
수학은 계산이 아니니까 철학적 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관련된 책을 사서 읽으시면 세상을 수로 설명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니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다음 단계 이제 이치, 법칙 설명들이 변하지 않는 거.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에 넣는 것, 구조와 시스템. 그다음에 이 구조와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비헤이비어가 있어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 패턴과 사이클이 나와요. 이것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비헤이비어 행동 양식인데 패턴과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패턴과 사이클 중에서 이 패턴은 변하지 않는 영역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패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이런 어떤 시스템 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치, 법칙, 거기에 따른 구조, 핵심 변수를 구조적 서로 연결한 얼개, 그래서 형태,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작동시키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 맵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따로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릴 수가 이제 없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으로 그냥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신형 창조로 보는 경제 흐름,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시스템인데 오론 통화에서 협의 통화, 협의 통화에서 광의 통화, 광의 통화에서 총유동성, 총유동성에서 광의 유동성,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것이 다시 금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와 시스템화 시킨 거고 여기에는 이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번호 통화가 늘어나면 협의 통화가 늘어나고 협의 통화가 늘어나면 광의 통화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이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그림으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부분에서 이치와 법칙 그리고 구조와 시스템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 이걸 시스템 맵을 통해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이제 이걸 놓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는 영역들을 이치와 법칙 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조와 시스템 거기서 나타나는 패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할 때는 이것을 여러 이치와 여러 법칙, 여러 구조들을 혹은 거대한 시스템을 한 번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동시에 뛰어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의 연장선이 뭐예요? 기억의 연장선이 기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록도 제가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관찰 부분에서 반드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을 해서 시각화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록은 기억의 연장이에요. 내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없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자, 그렇게 놓고 통찰력을 발휘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흔들면 안 돼라는 거. 이 부분은 미래에도 그대로 갈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비헤이비어에서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적인 패턴이고 그 패턴도 물론 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면 패턴이 당연히 변하겠죠. 그렇지만 구조와 시스템이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패턴도 느리게 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비헤이비어 안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지 않더라도 뒤에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사이클은 변하는 영역에다 제가 주로 많이 넣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놓고 그려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이 좀 더 쌓으면 확장될 수가 있겠죠. 이치와 이치들을 연결하면서 더 큰 이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치도 가장 근본적인 이치가 있고 그 이치들을 또 묶어보면 더 큰 이치를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상위 레벨의 이치다라고도 얘기하고 더 폭넓은 이치다. 뭐 어떻게도 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와 이치들이 또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 큰 이치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치를 따라서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돌아가면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이치와 이치들이 연결되는 게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구조와 구조 시스템이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확장이 돼요. 이게 바로 시스템 확장이 되는 거죠. 다른 영역의 이치들을 작동되는 것들을 가져다가 확장을 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화해서 보면 이치와 이치들을 연결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이 거기서 나와요. 이치와 이치를 어떻게 연결시키지? 라는 부분은 이치와 법칙에 따라서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시스템 수준에서 붙이면 이게 시스템 수준에 붙어요. 시스템 수준에 붙거든요. 구조화 시스템 부분에서 붙여놓으면 서로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큰 시스템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 그 통합되는데 각 파트에 어떻게 돼? 이치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치와 이치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이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치와 이치를 서로 붙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치는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구조와 시스템을 어떤 특정 A라는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조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또 B라는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조와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시스템 레벨에서 시스템은 붙일 수가 있어요. 이치 레벨에서는 붙이기가 힘든데 시스템 레벨에서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시스템 레벨에서는 딱 붙이면 이게 통합이 되죠. 그럼 더 큰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왜 세상은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붙여놓으면 그 밑에 어떻게 돼? 이치가 작동하죠. 예. 그래서 그 이치가 서로 어떻게 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치와 이치 합쳐서 더 큰 이치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이 정도밖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들 일단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치와 이치들이 연결되면 더 큰 이치를 만든다. 그러면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면 더 큰 시스템을 만든다. 꼭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시스템이 확장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시스템이고 디플레이션은 같은 시스템 안에서 비헤이비어가 달라져요. 비헤이비어가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이 역시 어떻게 돼요?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자산 가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과 자산 시장의 이치를 붙여놓은 거죠. 돈의 이치, 뭐 그 중간에서 중복되는 돈의 이치가 있겠죠. 시장의 이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죠. 연준의 통화 정책과 자산 가격의 어떤 이치가 연결돼서 시스템이 연결되는. 그래서 시스템 매핑을 하면 그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치와 이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는 중앙은행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핵심 변수인 통화량 조절 시스템을 제가 그린 거고 이건 중앙은행의 정책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이 시스템은 이 유동성 흐름의 시스템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신용 팽창과 수축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다시 이것을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시스템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말은 경제 이론도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옆으로 연결돼 있느냐 위아래로 연결돼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도 위아래도 서로 연결돼서 계속 붙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치와 이치가 서로 합쳐서 더 큰 이치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연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위아래로도 연결이 되고 좌우로도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체적화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틀, 시스템 구조가 시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매핑은 제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 매핑은 내가 입체적으로는 세상을 옆으로 연결된 시스템, 옆으로 연결된 이치들의 연결, 위아래로 연결된 이치들의 연결, 위아래로 연결된 시스템적 연결을 형상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좋은 툴이죠. 물론 이거를 제가 쓸 때는 보통 이제 멀티 레벨 시스템 맵을 써요. 보여드릴 때는 지금 이게 단층만 보여드린 거죠. 하나의 레벨. 그러나 이게 멀티 레벨이 돼요. 위아래로. 멀티 레벨. 아마 제가 이제 통찰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 두꺼운 책이죠. 미래학자 통찰의 기술. 오늘 강의한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 기술들을 거기 다 써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멀티 레벨 시스템 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이 지금은 이건 이제 옆으로 연결되는 건데 확장되는 건데 이게 위아래로도 가요. 그러면서 이게 멀티 레벨이 되죠. 레벨이 달라지죠. 위아래로 줌인, 줌아웃 하면서 이러면 이제 아주 입체적으로 세상을 내가 본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 기술이 되죠.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붙여놓으니까 이게 정리해. 축적이죠. 계속 확장하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집, 정리, 축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사고로 이걸 이제 그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방법을 이제 배우시면 되고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역, 특별히 맵을 그릴 때는 주로 이제 변하지 않는 영역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변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놓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 네 번째 기술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변하는 영역에 대한 논리적으로 확률적인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모디파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그래도 일단 지금은 이제 개념이니까 이번 장에서는 제가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디테일한 기술들은 뒤로 갈수록 다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통찰의 기술 제가 고급 훈련을 계속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더 공부하셔서 자기 걸로 삼으셔야 돼요. 이걸 배우시면 완전히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자, 그다음에 돈 거래. 또 다른 이치가 있어요. 돈 거래 기본 이치가 있어요. 이건 채권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또 돈 거래 기본 이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돈도 이제 법정 화폐가 있고 그다음에 대체 화폐가 있죠. 채권은 대체 화폐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기본 이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기채 금리는 단기채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돈 오래 빌려 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 상식이다. 라는 거. 이것도 이제 파생된 이치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기본 이치가 있어요. 거래에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 이치죠. 수요 영역 이치는 투자자들은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다는 불안감이 커지면 이걸 이제 돈하고 연결시키면 단기 채권은 매도하고 만기가 긴 채권은 대거 사들인다. 하지만 채권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반영되어 단기 장기채의 평균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면서 장기채 금리는 하락, 가격은 상승하죠. 그리고 단기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단기 장기채 모두 금리가 모두 하락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채권 금리의 기준이 금리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게 이치가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공급 영역 이치도 있어요. 돈 거래와 관련해서 혹은 법정화폐 혹은 대체화폐에 특히 채권과 제가 연결해 설명드린 건데 그런 공급력 이치는 정부가 적자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장기채 발행을 늘리면 장기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높아진다. 이게 다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예요. 이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치로 들어가면 쉬워요. 그러면 이만 거꾸로 보면 이론이 가장 어렵죠. 이론, 그러니까 이치, 법칙, 이론 이렇게 설명돼. 이론이 가장 어려워요. 그럼 이론을 막 읽다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핵심 법칙이 뭐냐? 그리고 그 법칙의 이치가 뭐냐? 이치는 상식적인 거죠.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읽으면 자연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 이치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올라가면 이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것도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이론에서부터 접하지만 거기에서 다 이해가 안 되면 핵심 법칙이 뭐냐만 찾았고 그 법칙이 어떤 이치에서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이치를 기반으로 다시 법칙을 기반으로 적용 이렇게 생각하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쉬운 거죠. 그래서 백앤포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이건 이제 국채 금리 한번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세 가지 이유가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국채 수요가 감소한다. 예. 국채 금리 상승하는 이치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공급의 이치와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 둘째,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겠죠. 세 번째, 기준 금리가 상승한다. 기준이 되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국채 금리는 거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게 이치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금리가 상승하죠. 이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뒤에 이제 이 적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하락하는 데서 세 가지 이치 이유가 따르죠. 첫째, 국채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락하죠. 당연한 이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하락하죠. 금리가 가격과 반대니까.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하락하니까 국채금리가 하락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한다. 당연한 이치예요.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이게 매핑이 구조, 시스템을 집어넣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나리오 발표하고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드리고 인사이트를 두고 통찰을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맵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시스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패턴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돼요? 이 패턴을 만든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이치와 연준의 통화 완화 긴축 이치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패턴은 비헤이비어니까 이게 행동 양식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주식시장이 상승했다 내려갔다 뭐 추가했다가 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 혹은 대조정이 일어났다가 막 이런 게 비헤이비어들인데 그 비헤이비어들이 패턴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연준의 통화의 완화 정책 긴축과 관련된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단계들을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패턴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크게는 제가 대폭락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7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보다 짧거나 그것보다 길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그 시간 주기로 한 번이 패턴이 쫙 도는 거죠. 쫙 도는 거죠. 자, 위에 제가 채권에 대해서도 이치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그 시스템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채권의 비헤이비어예요. 시장 참여자, 사람의 행동의 이치와 연준의 통화 완화 긴축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지는 채권 시장의 패턴이죠. 그래프로 패턴은 비헤이비어니까 이 그래프로 나타나요. 그래프로. 네. 그리고 어떤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것은 사이클이죠.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턴은 이유가 있어요. 이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이죠. 그래서 패턴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다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패턴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 시스템, 그 구조는 어떻게 돼요? 법칙과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치 부분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변하지 않는 영역들을 가지고 이 구성을 전체를 다 모아서 이렇게 구도화하고 패턴까지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요 영역들은 미래에도 어떻게 돼요? 상당 부분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할 때는 그것을 있는 것처럼 빌트인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절대로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절대로 막무가내로 예측할 수 없게끔 막 일어나는 공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도 이 투자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시장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죽은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이상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지난 25년간 달러 가치, 원화 가치의 관계인데요. 이것도 역시 패턴이에요. 패턴이죠.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변하는 건 뭐냐? 변하는 거. 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이클이죠. 자, 사이클은 시스템의 패턴에 따라서 비헤비가 나타나는데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이클은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 이 패턴이라면 이게 오를 때 어느 정도 어떤 모양으로 오르고 어떤 모양으로 내리고 그 모양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이 사이클은 네. 그다음에 이 주기 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높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게 스무스하게 되느냐 한번 꺾이면 뭐 이런 거죠. 모양 형태죠. 이런 거 관련되는 것이 이제 사이클인데 예. 이 사이클은 시스템에 일시적인 외부 영향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패턴이 시스템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패턴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이클이 비헤이비어가 나오면서 쭉 행동이 그 힘이 쫙 전달되어 나오면서 어떤 일시적인 외부 영향이 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죠. 똑같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사이클에서도 특정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면 우상향을 하는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보다 낮게 형성되거나 혹은 스무스하지 않게 형성되거나 혹은 직전 사이클보다 좀 더 길게 형성되거나 짧게 형성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일시적인 외부 영향이 가해지면 사이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은 변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하는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를 가지고 예,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과거에 지난번 사이클에 나타난 모양과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폭락의 수준과 시점은 매번 변해요.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이.
대폭락하고 다시 경기가 호황이 되고 불황이 되는 거 이런 패턴들은 같은데 그게 그 호황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내리고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내리고 오를 때 스무스하게 오르는지 움푹움푹 하면서 오르는 이 사이클과 관련된 이 그림은 모양은 매번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과거 이랬으니까 똑같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 과거에는 정확하게 몇 년에 정점을 찍었으니까 이번에도 몇 년에 정점을 찍는다. 혹은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2번 이상 요새 많이 나오는 거죠. 예, 2번 이상 뭐 2년 연속 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없었으니까 뭐 사실 없지도 않았거든요. 예, 혹은 드무니까 이번에도 1년 됐으니까 내년 온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접근이죠. 사이클적 접근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자, 패턴은 뭐예요? 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거죠. 긴축을 시작하는 무렵에 긴축을 시작하면 대조정이 한번 일어나는 패턴을 가져요. 그러니까 긴축의 패턴 중에서 대조정이 한번 일어나는 대폭락 전에 이게 이제 패턴이죠. 패턴. 그렇지만 그래프 사이클은 달라요. 이건 2004년에 대조정이 일어났을 때고요. 그 다음에 2015, 16 긴축할 때도 대조정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역시 이번에도 대조정이 일어났는데 역시 다르잖아요. 대조정이 일어난다. 반복 대폭락 직전에 거진금리 인상 시작할 무렵에 혹은 그 초기에 대조정이 일어나고 거꾸로 보면 대폭락 이전에도 한번 일어나는 건 이거는 패턴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사이클은 매번 달라요. 네. 곡선이 어떻게 될지 어느 만큼 떨어질지 그 그래프가 어떻게 다를지 뭐 2번 연속으로 떨어질지 3번 연속으로 떨어질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작할 때 6개월 전인지 3개월 전인지 혹은 시작한 이후일지 이거는 사이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조정이 한번 일어나는 것은 패턴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사이클과 똑같은 모양의 사이클이 올해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작년에 긴축 3개월 전에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도 3개월 전에 일어난다.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변하는 영역으로 놔둬야 돼요. 이거를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사이클, 즉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인사이트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틀려진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대폭락 이후의 패턴은 뭐냐? 자, 여기서도 패턴이죠. 패턴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비헤이비어 행동 양식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대폭락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대폭락이 일어난 뒤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전년도 대비 상승률을 가져요. 당연한 거죠. 이치적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반드시 10% 이상이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반드시 20% 이상이다. 이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폭락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폭락이 일어나는 수준 마이너스를 애뉴얼 리턴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해는 1년이 패턴적이다.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여기 보면 1930년 때는 4년 연속 어떻게 돼요? 네. 빨간색이죠? 애뉴얼 리턴이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아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3년 연속 애뉴얼 리턴이 S&P 500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2008년에는 닷컴 버블보다 사실 실물계의 충격은 컸지만 어떻게 돼요? 애뉴얼 리턴이 1년만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충격이 컸으니까 1년에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떨어졌죠. 이것도 이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대폭락 실물 경기 침체가 있는데 그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어느 정도 절대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2년에 나눠서 하느냐 1년에 하느냐 그러면 2년에 나눠서 하면 1년만 있다면 1년이 그 어떻게 돼요? 네. 2년에 나눠서 맞는 것보다 1년짜리가 폭이 클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거 이게 이치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클은 패턴은 변하지 않는 영역에다 집어넣어도 괜찮겠지만 사이클은 변하는 영역에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도. 이 말은 올해 지금 작년에 2022년에 S&P 500의 애뉴얼 리턴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마이너스니까 2년 연속이 드물기 때문에 올해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한 번씩만 예를 들면은 애니얼 리턴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은 변하는 영역은 어떻게 돼요? 확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돼요. 몇 프로로. 그러니까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률적 가능성은 물론 하지만 100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다. 9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지만 변하는 영역은 90% 이상이다라는 것은 변하는 영역에 넣지 않아요. 네. 그것도 좀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과 저번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두 개는 차이가 다르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섞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고 벌써 이 투자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두 다 흔들리는 거죠. 자, 이건 기준금리 인상기 달러 가격인데 패턴이 보이고 그렇죠? 네. 패턴이 보이죠? 기준금 패턴은 뭐예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오르고 사이클도 보이죠? 그렇지만 사이클은 달라요.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어떨 때는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상당히 적게 오르고 뭐 이런 거죠. 어떤 때는 기준금리 오르기 전의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가고 어떨 때는 기준금리 오른 이후에 가고 이건 다르단 말이죠. 사이클은 달라요.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패턴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쪽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패턴도 일정하다. 그러나 사이클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이클은 다르다. 요 두 개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패턴 쪽은 변하지 않는 걸 먼저 놓고 사이클 쪽은 변화할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즉 패턴은 여러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에요. 패턴과 관련된 건. 그냥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하나 있고 시나리오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건 어떻게 돼요? 사이클적 측면, 비헤이비어로 보면 사이클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갈르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1번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높다. 왜? 사이클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사이클도 모든 사이클을 다 뭐 예를 들면 사이클이 10번 반복돼서 10번 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겠죠. 이 10개가 뭐 3, 4개로 모델이 비슷한 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분류에 속한 것이 어떻게 돼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사이클 이렇게 생각. 그래서 시나리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변화 부분도 여러분이 철저히 어떻게 돼요? 변화 자체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카테고리화해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모니터링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영역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내가 확률적으로 대처하는 가능성 혹은 속도가 대처의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걸 찾아서 끼워놓고 나머지 변하는 영역은 내가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확률적이고 논리적인 계산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한 발 빠르게. 그래서 의사결정을 높이는 거고 퍼포먼스도 높이는 거고 그게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결과로서 더 나은 미래가 나오고 더 나은 경영, 더 나은 매출, 위기에 더 잘 선방하는 거, 그 다음에 위기 가운데서도 투자자 수익 올리는 열매. 차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경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변하는 거 변하냐 설명을 드렸죠. 이치, 법칙, 패턴, 사이클 설명드렸어요. 이것을 종합 적용을 하면 인사이트가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시적 경제 금융 흐름에 따른 포트폴리오 순환 전략입니다. 투자에서 요 패턴, 이 이치, 법칙, 패턴 그리고 변하는 쪽의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역, 즉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영역이죠. 투자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미래를 투자 전략으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그것만 뽑아다가 거기 그 흐름에다가 맞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응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 그 다음에 달러나 혹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그다음에 국채 금리 하락,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가 되면 미국 달러를 사거나 미국 국채 상승의 상품을 사고,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 어떻게 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상품을 사고, 기준금리 인하가 끝나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라. 요게 어떻게 돼요? 이 이치와 법칙, 가능하면 변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인사이트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맞추어서, 네, 그래서 맞추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드린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준금 달러나 혹은 미국의 금리 상승의 상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미국채 가격 상승, 반대로 미국채 금리 하락과 관련된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패턴상 변하지 않는 영역을 계속 반복되는 영역, 그 미래는 채워져 있는 거죠. 당연히 미래는 또 그렇게 돼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것과 관련 맞춰서 투자적 포트폴리오를 짠다. 상품을 교체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지금은 그 시점이다. 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기준금리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이치를 가져와서 예측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봤을 때 2023년에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2023 투자 특별 세미나에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제안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드리면, 조금 하면 이런 어떤 그 이치, 법칙, 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패턴, 그리고 변화하는 사이클,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대폭락 직전부터 대세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의 어떤 일과 그 흐름, 단계 혹은 패턴들을 복원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패턴들을 복원해내면 그것에 지금 나타나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 흐름이, 시스템이 어디쯤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쫙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일어날지는 시스템을 내가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죠. 굉장히 빠르게. 바로 그게 요 그래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이익률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GDP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장단기 금리 마이너스, 소비자 지출 증가율 감소가 시작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전환, 소비자 신뢰도 일시적 반등, 기업이익 마이너스, 바이백 감소 전환, 2년물 금리 하락 추세가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의 상승이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소비 지출이 급락하고, 물가 하락이 나오고,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되고, GDP 하락 추세가 종료된다. 요게 패턴이에요. 이게 밑에 그래프가 사이클이죠. 네, 그 사이클. 그렇지만 이 사이클은 다른 거죠. 이 사이클이 완만할지 울퉁불퉁할지 사이클이 높을지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죠. 네, 혹은 구조죠. 혹은 시스템의 작동이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움직임들이 예측 가능한 선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2023년 현재 1월은 요 정도 패턴으로 보면 요 정도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도 알고, 이치도 알고, 구조도 알고, 이치도 알고, 법칙도 알고, 구조도 알고, 시스템도 알면,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패턴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단계가 뭐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남들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죠. 변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완전 텅 빈 공간이에요. 그냥 무작위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예. 그래서 깜깜하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돼요? 그냥 랜덤, 주사위 던지기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숫자를 하는 거나 사람이 투자하는 거나 수익률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런 기본적, 즉 변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원숭이보다 나은 투자 성공률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는 영역을 아니까. 미래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일부를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응할 수 있죠. 아는 영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경영의 성과나 혹은 투자의 성과에서 완전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돌발적인 내가 감지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이클은 달라지니까 그 사이클이 과거와 다르게 이상값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네. 심지어는 그게 이상값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이상값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모두 다 혼란스러우니까. 헤오스니까. 혼돈의 세계니까. 무질서니까. 네. 총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하지만 사이클 상에서 약간 그럼 과거와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혹은 사이클을 분류를 해놨는데 모양새를 분류했는데 이게 제 2번 시나리오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해야 설명해야 의사결정을 하죠. 당연히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로 의사결정 못합니다. 왜 해석하지 못합니까? 모든 미래가 텅 빈 공간이요. 나타나는 모든 것은 무질서하고 혼돈이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완벽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남들보다 볼 수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해석할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고, 그리고 해석을 남들보다 좀 더 할 수 있다면 의사결정력이 뛰어난 거죠. 당연히 의사결정이 좋으면 남들보다 어떻게 돼? 한 발 앞서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고, 기회를 선점할 수가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걸 해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즉 미래를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예측할 수 없어도, 통찰할 수 없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 미래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 알고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있어요. 달도 별도 다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촛불이 밝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이게 뭐 심리를 밝히겠어요? 아니면 뭐 지구 전체를 밝히겠어요? 못해요. 겨우 촛불 하나, 호롱불 하나, 등불 하나는 여러분 주위에 어떨 때는 1m, 2m밖에 어떻게 돼요? 밝힐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즉 미래를 우리가 몰라도 전부 다 몰라도 신의 경지에서 다 몰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미래에서 펀세드 보면 일부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역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통찰할 수 있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은 호롱불 하나 없이 무조건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인 거고 이 변하지 않는 영역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 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호롱불을 하나 들고 혹은 랜턴, 프레시를 하나 들고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길을 더 잘 가고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빠르게 먼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 가지고 오는 놀라운 어떤 그 결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고급 기술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역시 설명을 뭐 또 하고 또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기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기본 기술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고급 기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갖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문을 봐도 휘둘리지 않아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수많은 의견의 홍수, 해석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이 하나하나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번 강의 시간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